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댓글 컨텐츠를 많이 갈 것 같아요. 어제 못했는데. 최대한 많이 영상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영상 제목.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문화적으로 꽂히면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뽕이라고 하죠. 뽕. 뭔가 뽕이 찬다고 하죠. 뭐 굿뽕이나 꼭 굿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뽕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뽕, 월드컵 뽕, 아니면 뭐 드라마 영화 뽕.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걸 왜 뽕이라고 하는지 생각해보니까 뽕이 마약이잖아요. 왜냐면 뽕이라고 말하는 건 마약입니다. 굉장히 독한 마약이에요. 마약 중에서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보통 필로폰을 가지고 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마약 중에서도 질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회를 굉장히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꼭 실제 마약 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뽕도 심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약 같은 거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되죠. 딱 그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뭔가 이게 좋은 것으로 뭔가 꽂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꽤 많습니다. 뭔가 대세가 되고 흐름이 되고 유행처럼 번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으니까 다 하는 거겠지.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안 하면 손해다. 이런 마인드가 팽배해버려요. 근데 정작 그런 걸 무턱대고 따라하면 이득을 보기는커녕 돈만 쓰고 시간만 버리고 손해만 가져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무조건 이득만 있는 건 없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손해가 있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라갔던 것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 뭔가 대세가 돼서 막상 봐버리면 실망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남들이 맛집을 추천한 데를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남들이 무조건 추천한다고 찍혀 올린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더 맞으리란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문화적으로 대세가 되는 것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 나한테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 한국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뭔가 이게 흐름이 돼버리면 유행처럼 번지면 그냥 이유 없이 따라합니다. 그때부터 판단력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 뭐 불매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매운동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는 건 선택이잖아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안 하는 소수를 굉장히 무시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미개하죠. 그런 것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불매운동 하는데 우리가 불매운동 하는데 넌 안 할 거냐? 난 안 할 건데 왜 안 하는데? 그냥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 못 느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나쁘게 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너 혹시 일본 사람이야? 가족 중에 일본 사람 있어? 친일파야? 안 그러면 너도 일본 땅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배척하고 정말 미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 대한민국에 진짜 많거든요. 뭔가 남들이 하는 걸 안 따라하면 안 따라할 수 있는 건데 그 안 따라하는 걸 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한국 사람 자체가 뭔가 안 따라하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모자란 녀석아 네가 안 따라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을 사는 거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연글 B2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한참 B2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유행했을 때 전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너는 왜 안 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할 줄도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고 재능이 없다. 내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이게 낫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구나. 뭐 사람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한다고 정말 무시받았습니다. 안 한다고. 죄인도 아닌데 왜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흐름처럼 꽂혀버리면 자기가 이성이 마비된지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모자란 사람,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무시합니다. 나 이게 제일 모자란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에 비트코인이 미쳐가지고 제가 예적금 얘기할 때마다 딴지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안 보이죠?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의기양양하셨던 분들. 근데 그때 자신감 있게 예적금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 듣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작년까지는 아니고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돈 관리 얘기하면 짜증부터 났어요. 자꾸 이제 영끌 비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작년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어. 자기가 쪽팔린 줄 아나 봐. 부끄러운 줄 아나 봐요. 안 보이더라고. 그분들 한번 들어오세요. 근황 듣고 싶습니다. 정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득을 받는지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지. 근데 안 들어온다는 거 후회하고 있다니까 쪽팔리니까. 한국 사람 쪽팔리는 거 싫어하잖아. 자기가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뭐 어디 쥐구멍에 숨어 있겠죠. 제발 그렇게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자유가 따르는 겁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맨날 무작정 따라하니까 이용만 당하고 재미도 못 보고 언론 미디어 가스라이팅이 놀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쉽지가 않네요. 사오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오해하실까 그런데 선은 하나입니다. 이게 더 졸라 진지해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이해하며 갈 수 있어요. 언어 장벽 다음에는 문화 장벽, 그 다음에는 지방과 지방 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계획을 잘 짜야 마눌님이 안 불행하니 교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하는 거 말고 연애로 하는 국제결혼은 복도 한국인끼리 연애랑은 비교도 안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이라 써봅니다. 썸네일에 국결이 있길래 해서 올려봤네요. 멕시코 여성이랑 6년째 연애 중입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꽂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분들이 꽂혀있는 게 국제결혼입니다. 남자들이 국제결혼에 열광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열광을 하죠? 열광하고 있다는 건 미쳐있다는 겁니다. 미쳐있다는 건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제 유튜브 관련 이제 국제결혼 관련 이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단점과 나쁜 점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뭔가 꽂히면요 좋은 거 안 보려고 그래.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고. 우리 한국 교보라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언어 장벽. 여러분 지금 외국에 계신 이제 여자분들이 한국말을 그냥 의사소통만 가능한 거지 원어민에 가깝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말 하는 것도 속성으로 배우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외국 땅에 가서 영어나 이제 원어민을 쓰더라도 거의 원어민에 가깝게 언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이제 국제결혼 이제 커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면 타고가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장문의 단어는 내뱉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이거 언어 장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결혼하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럼 언어적인 어떤 단어의 어떤 그런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면 더 깊게 얘기를 진행 못 하잖아요. 오해가 생겨도.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 순간이 발생하는데
그 언어에 대한 어떤 단어의 장벽과 어떤 그런 한계라는 게 생겨버리면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풀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문화 장벽. 그나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일본인데 일본하고도 사실 차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차이가 더 크겠죠. 우리가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뭐 러시아나 그런 이제 태국, 베트남 같은 나라는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그쪽에 계신 여자분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태국이나 이제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 결혼하신 분들 보면 한국 남자 한 명이 그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 모르는 건데 설명드릴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뭐 한국 땅에 살든 외국 땅에 살든 간에 내가 결혼하는 이상 나는 그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거 플러스 그 베트남 여성의 가족까지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한국 결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조건이 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내 결혼한 처가 식구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땅에 있어도 보통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결혼하면 달에 얼마씩 보태줘야 됩니다. 달에 얼마씩 저 고기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아가씨가 이제 한국 땅에 아가씨 결혼하면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만 고기에 보내줘도 그 식구들은 떵떵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왜 국제결혼 많이 하는지 생각해봐. 딸내미 하나 보내면 평생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국제결혼 장려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서로 사랑이 싹트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딸아이 어떻게 한국 사람한테 보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이나 타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타국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 방송에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리사위입니다. 대리사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리사위는 처가가 정말 잘 살아가지고 처가한테 뭔가 이제 처가 사업하고 있으면 그 물려받을 조건으로 처가가 집 지어주면서 거기 같이 사는 거잖아요. 보통 대리사위의 대부분은 처가가 엄청 잘 사는 경우입니다. 잘 살아서 결혼을 주도하는 경우. 결혼이라는 정권이 처가 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쪽에서 뭐 집 마련하고 뭐 일자리 주고 다 있잖아. 근데 외국에 이제 국제결혼 같은 게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처가 살인은 맞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처가에 대한 돈 들어가는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대리사이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만약에 베트남 고기 가서 생활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형제들, 부모님들까지 이제 다 책임지는 거야. 단둘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가 많고 그런 나무집 같은데 다 같이 옹기종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처럼 결혼해가지고 뭐 분가해서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가까이 산다거나. 그럼 처가 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데 떨어지지 못하는 거야. 이 예로 제 방송에 안 들어오시는데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한국 남성이 있습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분 버는 돈이 대부분 이제 결혼 생활하는 돈 플러스 그 필리핀 이제 와이프의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는 돈까지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내 한 명에 저 사람 식구들 운명까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 안 그래요? 한국도 남자 한 명이 처가 식구가 다 빨대 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국제결혼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제 방송에 또 멕시칸 여성하고 결혼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이분도 멕시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몇 분 계세요. 제 방송에 경험담을 몇 번 저한테 제보하신 적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대. 일단 이 멕시칸 쪽은 라틴 아메리카 아닙니까? 이쪽이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이성적이다기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처럼 이렇게 내숭 떨고 재는 게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바로 대시하고 마음에 든 그 귓가에서 바로 뽀뽀하고 적극적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밀당 이런 게 없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본능에 충실한 거야. 본능에. 관보고 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마음에 든대요. 근데 단점 뭐냐? 원래 살아가면서 돈도 모으고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떤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욜로의 원조입니다. 욜로.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분들이 많아. 뒤가 없어요. 뭐 돈을 모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본다거나 아니 뭔가 좀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벌면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뒤가 없어. 고삐풀이 망하지.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대요. 그런 장단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 나오는 국제결혼도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디어 이제 유튜브 같은 등장하는 것도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안 등장해. 좋은 것만 등장을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 보면 다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국제결혼을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가 미디어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나 TV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접하는 것도 대부분 TV하고 유튜버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유튜브에 나오는 건 좋은 것만 나와요. 나쁜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만 보다 보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대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추구합니까? 근데 국제결혼이 트렌드가 되면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점을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단점을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생각하면 국제결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장점, 단점을 다 따져봐야 돼요. 좋은 것만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